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24년 8월 5일 그날 코스피는 하루에 8.7%가 빠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12.4%나 빠졌습니다. 그날 아침 계좌를 열었다가 그냥 닫으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기업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적이 나빠진 것도 아니었고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우리 주식을 판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을 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날 세계 곳곳의 경제시장은 아수라장이 됐던 걸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레버리지 유입니다. 먼저 그 사람들이 왜 일본에서 돈을 빌렸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본의 엔화가 세상에서 제일 싼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 일본은 금리를 거의 제로에 묶어뒀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비싼 이자를 주는 곳에 넣어두면 그 차이만큼 이익이 남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아주 큰 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거의 공짜에 가까운 이자로 엔화를 빌립니다. 그리고 엔화를 달러로 바꿉니다. 그 달러로 다시 미국 주식을 사고 미국 국채를 삽니다. 이걸 흔히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캐리는 들고 간다는 뜻이죠. 싼 데서 빌려서 비싼 데로 들고 간다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국가 단위에서 벌어지는 레버리지 게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레버리지에는 같은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빌린 돈은 결국 갚아야 하겠죠. 그럼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엔화가 갑자기 비싸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빌린 것은 엔화이기 때문에 갚을 때도 엔화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엔화가 비싸졌으니까 갚아야 할 돈이 저절로 불어난 겁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럼 돈을 빌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둘러 빌린 돈을 갚아야 손실을 피할 수 있겠죠. 그렇게 현금화가 시작되고 빌린 엔화로 사둔 것들을 팔아야 됩니다. 2024년 8월 5일에 벌어진 게 정확히 이런 상황입니다. 그날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고 엔화 가치가 급하게 비싸졌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려는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산 게 대부분 미국 주식인데 왜 코스피가 빠졌을까요? 급하게 돈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미국 주식만 골라서 팔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걸 다 팝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일본과 한국 시장이 먼저 열립니다. 밤에 미국장이 열리면 시장이 주저앉을 게 불보듯 뻔하니까 그날 전 세계 시장에서 연쇄 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올해 7월 말 N달러 환율은 164엔대까지 올라갔습니다. 1달러로 164엔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올라간다는 건 엔화가 그만큼 싸졌다는 뜻이죠. 엔화 가격은 40여 년 만에 가장 싼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40년입니다. 지금 시장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까지 싼 엔화를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엔화가 쌀수록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빌리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싸니까 더 빌리고 더 빌리니까 더 싸지고요. 그러니까 2024년 8월에 터졌던 그 구조가 지금 그때보다 더 크게 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일본이 그걸 손 놓고 보고만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올해 6월 일본은행은 금리를 1%로 올렸습니다.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4월 말부터 5월까지 한 달 동안 엔화를 사들이는데 740억 달러를 썼습니다. 일본이 금리도 올렸고 돈도 썼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안 돼서 다시 164엔이 됐습니다. 엔화 가치의 하락은 왜 안 멈췄을까요? 답은 금리 차이에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1%까지 금리를 올렸다고는 해도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3.5%대입니다.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일본은 엔화를 팔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름을 사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6월에도 무역에서 적자를 봤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수입액이 25%나 늘었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면 달러를 더 사야 되고 그러려면 엔화를 더 팔아야 됩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다고 금리를 확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일본은 빚이 아주 많은 나라거든요. 나라가 진 빚이 한 해 경제 규모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갚아야 할 이자가 확 불어납니다. 그래서 6월에 올린 그 1%도 사실은 아주 조심스럽게 올린 겁니다. 같은 날 발표문에 눈에 잘 안 띄는 내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국채를 사들이는 규모는 앞으로도 더 줄이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는 거였어요. 금리는 올리면서 시장에 돈은 계속 넣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리를 올렸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긴축은 아니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규모의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엔화가 싼 걸 반겼을까요? 엔화가 싸지면 일본 물건이 값이 싸 보이니까 수출에는 좋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아베노믹스의 제일 핵심 논리였죠. 그런데 지금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섬나라 일본은 에너지도 먹을 것도 밖에서 사와야 하는 나라입니다. 엔화가 싸지면 물건을 사오는 비용이 전부 올라갑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밥상 물가 전체가 오릅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나쁜 엔저라고 부릅니다. 수출로 버는 것보다 물건을 사오는데 나가는 돈이 더 커진 상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원한 건 엔화를 비싸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되돌리기 전에 천천히 되돌려 놓는 것. 실제로 일본 재무성이 든 명분이 그겁니다.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겠다는 말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겠다는 말이죠. 일본이 금리는 이미 올려봤고 더는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남은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들어가서 엔화를 사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값은 오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엔화를 매입할 때는 당연히 미국 달러로 엔화를 삽니다. 자, 그럼 그 달러는 어디서 나올까요?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를 파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740억 달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지고 있던 해외 증권을 매각한 돈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미국 국채가 있었고요. 일본은 엔화를 지키려고 이미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았습니다. 일본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가 올해 5월 기준으로 약 1조 1,4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600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영국보다도 중국보다도 많습니다. 7월까지의 타임라인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월 말부터 5월까지 일본이 혼자 740억 달러를 썼습니다. 국채를 팔아서요. 6월에는 금리를 1%로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7월 말에 40년 만에 최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일본이 다시 589억 달러를 들고 시장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7월 31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강요 회의였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였고 사진 기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로이터가 찍은 사진 한 장에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의 메모장이 찍혔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맨 위에 밑줄이 그어진 두 글자 to 할 일이란 말이죠. 그 아래에도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엔화 매수 50억에서 100억 달러.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남의 나라 돈을 사겠다고 자기 수첩에 적어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미국은 실제로 엔화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남의 나라 돈을 사려고 직접 나선 건 1998년 이후에 28년 만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왜 남의 나라 돈을 사야 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쉽게 말해 자기 나라 빈문서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그걸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채권은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값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채권 값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0,000원에 산 채권이 해마다 500원을 준다고 해보죠. 그러면 수익률은 5%입니다. 그런데 같은 채권을 9,000원에 살 수 있게 되면 같은 500원이라도 수익률은 5.6%가 되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금리가 오르면 누가 제일 곤란해질까요? 그 빚을 가장 많이
많이 진 곳, 미국 정부죠. 시장이 들고 있는 미국 빚만 32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4경 5천조 원이 넘습니다. 조를 넘어서 경이라는 단위를 써야 하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미국인들이 집 살 때 빌리는 돈, 차 살 때 빌리는 돈의 이자도 따라 오릅니다. 아까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린다고 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가 오르면 안 된다는 이유가 서로 같습니다. 결국 빚 때문입니다. 일본은 빚 때문에 금리를 못 올려서 엔화 가치가 점점 싸지고, 미국은 빚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안 되니까 그 일본을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 일본이 쓴 589억 달러가 시장을 흔들 규모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엔화를 지키려면 계속 달러가 필요하고 그때마다 국채를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일본은 이제 국채를 파는 쪽이야 라고 인식하는 순간 일본이 들고 있는 1조 1,400억 달러의 미국 국채는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겁니다.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이번 589억 달러가 아니라 그 뒤를 따라올 1조 달러가 넘는 물량입니다. 미국이 엔화를 같이 사주면 일본은 더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 던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가진 달러를 팔지 않아도 되면 미국 국채를 팔 이유도 없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미국이 사겠다고 적은 건 5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일본이 쓴 589억 달러에 비하면 많아야 6분의 1이죠. 그 돈으로 무슨 방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반응한 건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같은 편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이 사진이 찍히기 2시간 전에 미 재무부는 주요 은행들에게 직접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다고 미리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결과였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엔화를 공짜로 산 게 아닙니다. 미국은 유로화로 들고 있던 자산을 팔아서 엔화를 방어할 돈을 만들었습니다. 왜 달러를 안 팔고 유로화를 팔았을까요? 시장에 달러를 내다 팔면 달러 값이 떨어집니다. 시장이 제일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물가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엔화만 떠받치는 방법으로 유로화를 고른 겁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유럽이 이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떠안은 꼴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미국이 실제로 얼마를 샀는지는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숫자는 그 메모장에 적혀있던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킨 것은 엔화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자기 국채 금리를 지킨 겁니다. 저 혼자만 해석이 아니라 이번 개입을 두고 국내외 여러 매체가 공통적으로 짚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에 대한 준비 기간만 9달이 걸렸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건 베센트의 결정이 급하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일본은 자기 통화를 지키려고, 미국은 자기 이자를 지키려고요. 국가 사이에서 공조라는 말이 나올 때는 대개 그 뒤에 각자의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엔화를 방어하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일본은 그때마다 또 국채를 팔아야 하니까요. 지금 상황을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동네 전당포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 전당포에 시계를 들고 갑니다. 여기다가 시계를 파는 게 아니죠. 담보로 맡기는 겁니다. 그 뒤에 빌려갔던 돈을 다시 갚으면 시계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일본이 앞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정확히 이겁니다.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 미국 중앙은행에다가 맡기고 달러를 빌립니다. 이 제도의 이름을 피마 레포라고 부릅니다. 레포라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연준이 연방은행들에게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피마 레포는 이걸 국가 간에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미국이 선의로 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채가 시장에 쏟아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미국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입이 있고 나흘 뒤 베센트 재무장관이 왜 나섰는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베센트는 거기서 1997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9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아 외환 위기입니다. 그때 그 위기를 부른 원인 중 하나가 지나치게 약했던 엔화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엔화가 크게 약해지면 다른 통화들도 따라간다고요. 그리고는 한국 원화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
해왔다. 미국 재무장관이 엔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돈을 언급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원화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엔화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원화까지 언급을 했다는 것. 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베센트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2024년 8월에 우리 계좌가 흔들린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벌어지는 일도 일본 안에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종목만 들여다봅니다. 이 회사의 실적이 어떤지, 이 업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죠. 그런데 여러분의 계좌가 크게 흔들렸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 대개 내 종목 때문이 아니라 바깥의 이유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 금리, 남의 나라 통화, 남이 빌린 돈들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시장을 보실 때 이 질문들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이 시장에 빌린 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엔달러 환율이 짧은 기간에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일본은행이 금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에 신용융자 잔고가 늘고 있는가? 신용융자라는 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금액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찾아보시려면 복잡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빌린 돈이 많은 시장은 좋을 때는 더 좋고 나쁠 때는 훨씬 더 나빠집니다. 갚아야 하는 시점이 내 사정과 아무 상관없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입 직후 엔화 환율은 164엔대에서 155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157엔대로 밀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벌고 있을 뿐입니다. 엔화가 왜 쌌는지 기억하시죠? 금리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 지금도 미국 금리가 3배가 넘습니다. 수입에만 의존해야 되는 사정도 그대로고요. 일본 재무상은 필요하면 또 같은 방법으로 개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엔화의 하락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년 전 그날 여러분의 주식을 매도했던 사람들은 한국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엔화 환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쪽을 같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계좌가 흔들리는 날은 늘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으니까요. 오늘의 하락이 여러분의 밤잠을 앗아가지 않기를, 내일의 환호가 여러분의 냉정을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유였습니다.